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4월 7만 4천 달러대까지 떨어졌다 최근 반등세를 보여왔는데 관세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10만 달러 선을 넘어선 겁니다. 비트코인의 역대 최고가는 지난 1월 20일 기록한 10만 9,100달러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비아디가 국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카이지우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비아디의 전기차 SUV 아토3는 지난 4월 한 달간 543대가 팔렸습니다. 수입 전기차 1위인 테슬라의 모델 Y나 모델 3에는 못 미치지만 소형 전기차로 한정하면 독보적인 실적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남은 재산의 99%를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150조 원 규모의 재산을 더 기부하고 20년 뒤인 2045년에는 재단을 영구 폐쇄한다는 겁니다. 게이츠는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스럽다며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3 대선이 임박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연금 관련한 부부 감액을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버스 무료 이용을 내걸었죠. 쏟아지는 어르신 공약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너무나 빠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65세 이상 인구는 작년 말 기준 1,024만 4,550명,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죠.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노인 공약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현실성은 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노인 인구가 이미 우리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서 이들의 표가 결정적으로 대선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열심히 지금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을 위한 공약을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금 관련해서 이 감액 좀 덜 주는 거를 철회하겠다, 폐지하겠다, 없애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요. 연금이라는 게 이제 기초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습니다. 감액 우선 기초연금부터 얘기해야 될지 허 교수님 어떻습니까? 연금 감액하는 거를 단계적으로나마 철폐, 폐지하겠다는 이 공약을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요. 예. 기초연금은 연금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국비와 일부 지방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로 충당되는 거고요. 국민연금의 감액은 국민연금을 수급한 다음에 다시 노동시장에서 일할 경우에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약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성격. 근데 지금 감액은 우선 어떤 경우에 지금 감액하는 거죠? 우선 시청자들 위해서 사실부터 좀 한번. 네, 지금 기초연금은 이제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됐고요. 예. 2014년부터 이제 기초연금으로 개정이 돼서 처음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단독 가구 경우에 32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합산해서 개인으로 주는 월 최대 단독 가구 34만 원씩이 아니라 네. 그거를 줄여서 20%를 감액해서 부부를 합산 감액을 20%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에서 이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액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하고 네. 이거를 현재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씩 줄인다. 아마도 부부 홀로 사는 분과 부부인 경우에 좀 형평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감액을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인데 약속. 그 약속을 어떻게 봐야 될까? 예, 일단은 그 기초연금 감액 제도는 그 가구마다 이제 생활비가 어느 정도는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혼자 살던 둘이 살던. 예. 그런데 이제 노인 숫자가 부부는 둘이니까 1인 단독 노인 가구에 비해서 2배나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셈이라 단독과 부부 간에 이제 조금 격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2배는 차이가 예, 난다.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20%를 이제 감액을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한 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부부면 무조건 20% 감액을 하면서 예. 고소득 노인 가구도 있고 저소득 노인 가구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감액을 해버리면 특히 빈곤 노인의 경우에는 타격이 꽤 크다. 생활 유지가 쉽지 않다.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기계적인 감액이 좀 문제고 또 방법에 대해서도 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6세 부부가 있고 네. 또 다른 가구는 어머니가 뭐 88세. 예. 근데 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66세. 이러면 어머니와 예. 나이 드신 어머니와 자식 노인이 같이 사는 경우에는 그대로 주고 부부라고 해서 또 깎고 이러면 이제 또 취지에 여러 맞지 가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률적인 감액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가 많았고 특히 노인 가구의 경우 빈곤 해소에 이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선 후보가 이제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현재 약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초연금이라는 게 소득 하위 70%까지 주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 목표는 1인당 40만 원씩 올린다는 게 일단 목표로 삼았는데 현재는 34만 2,510원을 받는데 이거를 부부가 함께 받으면 깎는다. 나름 설득력도 있었는데 깎을 경우 과연 또 이게 너무 일률적으로 깎는 게 문제다. 70%까지라면 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 복지 차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셈인데 그런 사람이나 소득이 아주 낮은 분이나 똑같이 깎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우리 김우철 교수님 하시는데 혹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기초연금을 이제 처음에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2014년에 이 기초연금을 바꾸면서 야당과 여당이 그때 야당과 여당이 정말 많은 정치적인 이제 어떤 갈등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초연금이 제정된 목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단독 가구 경우에는 월 228만 원 이하, 그래서 자산과 금융소득을 합하고 네. 부부 같은 경우에는 월 364만 원 이하를 받기 때문에 네. 우리가 원래 2008년에 시작을 했을 때는 절대 빈곤층의 노인들을 위해서 연금을 주겠다, 국가가.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에게 내는 거고 기초연금은 조세로 해서 정부가 지원해서 노인의 빈곤율을 막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정책적인 어떤 이제 대선 공약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30만 원으로 4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처음에 제정했던 목적을 좀 상실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네. 지금 이제 만약에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면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에서 이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매년 3조씩
15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매년 3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네. 감액제도를 없앤다면.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기초연금으로 들어가게 돼서 지금 노인복지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약 25년도가 27조 원 되는데 그 중에 80%가 기초연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부 이제 학계나 전문가들은 정말 기초연금의 목적을 살리고 노인 빈곤이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도 38.2%로 OECD 1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초연금의 타겟팅을 소득 하위 50% 이하로 두텁게 하는 측면으로 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감액 부분의 매년 3조를 이 초고령 사회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충당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허준수 교수님께서 중요한 이슈를 제기했는데 기초연금 대상자가 소득 하위 70%라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당초 복지 취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한 50% 이하로 줄이면서 조금 더 두텁게 하자는 건데 이런 주장을 지금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들이 과연 생각할 수나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지금 노인 비율이 20%고 유권자로 따지면 뭐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노인 복지 위주의 어떤 공약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대선 후보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죠. 이 기초연금의 대상이 70%로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게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빈곤 노인 지원을 위한 제도로 출발했는데 이게 매번 선거를 겪으면서 계속 늘어났거든요. 금액과 대상이. 혹시 요번에 뭐 40만 원, 막 50만 원 예, 올리겠다는 후보 안 나올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선심성으로 너무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감액에 대해서 조정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하다. 그러나 먼저 밝혀야 할 것은 이 매년 3조 원, 이 정도 추가 재정은 현재 재정 적자가 연평균 100조 원인 상황에서 또 다른 더 큰 재정 압박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 증세를 통해서 어떻게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 밝히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복지, 덜 급한 복지가 있다면 그걸 줄이고 여기에 쓰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 최선의 대안은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 방금 허 교수님 말씀대로 최소한 50% 이하로 줄이고 그쪽에 좀 더 두텁게 가고 하는 것이 자체 추가 재원 없이 재원의 어떤 재배분을 통해서 연금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감액 재정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최선인데 정치적으로 선거 국면에서 이걸 선택하기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나 민주당 후보에 발표된 공약을 쭉 보니까 두 분이 제기한 기초연금 대상을 좀 줄이는, 그러니까 대상을 줄이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두 분의 얘기는 현실성은 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지만 저희가 좀 다른 일거리도 좀 있어서 국민연금도 잠깐 언급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국민연금도 지금 감액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연금을 내고 보험료를 내고 이제 받는 건데 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또 연금이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더 일을 하라. 뭐 100세 시대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더 일을 하라는 걸 뭔가 권유하는 상황에서는 요 감액제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액제도를 좀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까 기초연금을 어떤 대선 주자가 50% 이하로 삭감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연금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는 이제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수급을 하고 있다가 별도의 수입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일정 금액을 연금 지급액에서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평균 연금액이 용돈 수준의 월급으로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 되고 지금 받는 게 평균적으로 그분들이 또 기초연금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는 이제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은퇴 이후에 일자리를
건정하기 위해서 또 소득을 창출해도 본인이 낸 보험료에 대한 연금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반면에 네. 우리나라는 그거를 삭감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을 하고 근로소득의 경우는 103만 원까지만 감액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0만 원이 초과되는 근로소득 여기에서 이제 이자나 임대소득 배당은 이제 고려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최대 감액 기간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됐고 5년 이후에는 이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액이 5년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최대 감액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 이제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국민연금과 그다음에 특수직역을 포함해서 복지국가처럼 이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노동이 더욱더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감액제도는 이제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액제도를 없애는 게 맞다. 소득이 더 생길 경우에 연금수급자가 다른 소득이 생길 경우에 그 연금을 깎는 게 다른 나라는 이렇게 깎지 않는 모양이죠. 우리나라만 조금 그런. 그러니까 65세 이후에도 이제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이제 감액이 시작되고 초과 소득이 400만 원이면 최대 50%까지 깎는 이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이러한 제도를 명시적으로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을 깎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 4나라 정도죠. 네, 나라. 일본이 있고요. 일본도. 그다음에 스페인, 네. 또 그리스도 유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조사돼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예외적인 그런 사례에 속하고 그 이유는 이미 선진국의 경우 다 고령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이 돼서 노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일을 해주면 소득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이분들이 덜 아프고 사회적으로 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제정에까지 사실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 노인의 이런 근로를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게 이제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액 조정이 맞다. 감액 폐지가 가야 할 길인 것 같고요. 네. 설령 감액을 하더라도 지금 300만 원 이상부터 감액을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한 500 이상 기준을 좀 높여서 감액 기준을 별도 소득이 상당한 수준일 때만 네. 감액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팩트는 연평균 감액 대상자가 11만 명밖에 되지 않고요. 연금 수급자의 2%에 불과하고 연금액이 월 지급액이 3조 6천억 원인데 월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절감해봤자 2천억 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금은 뭐 이후에도 계속하면 건강해지고 국가 경제나 재정 연금 기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초연금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우리가 보험료를 낸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감액,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조금 전체적인지 조금 철회하고 폐지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두 분의 의견이 모아졌네요. 국민의힘의 이 관련 또 공약, 노인 공약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네요. 65세 이상 고령 측이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 버스를 타면 공짜다. 공짜로 해주겠다는 거죠. 지금 버스는 공짜인데 이 부분 노인들은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철이 없는 동네도 있고 또 버스로만 가는 길이 있거든요. 지하철 없는 곳에 사는 분들은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우철 교수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운수업체들의 재무 상태가 좋다면 환영할 만한 정책이죠.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혜택을 늘려가겠다는 것은. 근데 지금 상황은 운수업체들이 다 적자고 그 적자의 상당 부분을 공공재정으로 좀 메꿔주고 있거든요. 공공재정으로. 이런 상황에서 재무 상태 개선 없이 뭐 요금을 인상한다든지 현실한다든지 이런 사전 전제 없이
노인에게 버스까지 무료 이용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그래요. 조금 인기 영합적인 발상이다. 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에 이미 상당한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네. 버스도 지금 적자니까 거기에도 또 상당한 지원이 투입되고 있어서 다른 해야 할 꼭 필요한 복지 사업들을 또 잘 못하는 네.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재무 상태에 대한 개선 정책 제한 없이 무조건 일단 혜택부터 늘리겠다고 하면 예. 이런 버스 운수업체의 재정을 더욱더 재무 상태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네.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요. 저는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그 노인들을 생각하면 버스를 좀 공짜로 해주는 거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재무 상태라든지 요금 문제를 좀 먼저 해야 된다. 혹시 허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특히 도시 지하철의 노인의 무임승차라는 말을 우리 사회에서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임이라고 하면 좀 뭐 부정적인 편견으로 프리라이더라고 생각하면 청년들은 노인들이 그냥 프리라이드로 도시 지하철도 한다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도시 지하철에 방만한 경영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노인들이 많이 타서 그런다고 얘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이 많이 타서 활력 있는 어떤 고령층화 도시가 서울이 된 것도 도시 지하철 때문이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부정적으로 또 서울교통공사의 도시 지하철 적자가 네. 4,135억에 이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께서 또 버스를 무료로 한다고 하면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무료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어르신들이 교통 조사를 하면 가장 많이 타는 게 버스였는데 여태까지 버스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버스, 지하철, 택시 이런 순으로 되고 80세 이상의 자동차 이용이 또 증가하고 있는 거는 아무리 이런 세 가지를 이용하더라도 나의 교통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청송이나 뭐 이런 조그만 농촌에서 버스를 무료로 하고 있지만 세종시에서 이런 것을 전면 시민의 무료로 하려고 하다가 이거를 포기하고 그냥 대중 패스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국가에서도 완전 무료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출퇴근 시간은 꼭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지자체마다 서울에서 경기, 경기에서 광원으로 넘어가면 이 교통 패스를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또 이 키오스크나 디지털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어려웠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전 국민을 포함해서 꼭 어르신뿐만 아니라 K패스, 교통패스를 해서 거기에 이제 노인들의 소득별로 뭐 10만 원, 15만 원씩 충당을 시켜준다든지 그다음에 충전이 끝난 이후에는 또 더 필요하신 한계 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연령을 지금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노인 연령을 올리는 문제까지 얘기하셨는데 네, 대부분 제가 뭐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안들이시고요. 다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노인에게 그런 교통 서비스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미 대중교통 요금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거죠. 우리나라가 너무 다른 낮다는 나라에 거죠. 비해서. 네, 그런 다른 나라에 서비스를 비해서. 보편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지금 왜 재무 상태가 나쁘냐? 뭐 낭비를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교통 요금을 너무 낮게 책정해서 그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정상화할 때가 됐고 그 요금을 정상화하면서 약간의 재정이 보강이 되면 그 여유를 좀 덜어내서 노인분들께 확대하겠다. 이런 식의 조합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통 요금을 계속 낮게 해가면서 비정상으로 낮게 해가면서 적자 규모를 키우면서 거기에 또 적재를 보태겠다고 하니 이 조합은 아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늘어나는 적자는 예. 결국은 그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의 수가 이제 곧 30%를 넘어서 예. 상당한 인구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인 대상도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것도 맞는 방향이고 꼭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대선 기간입니다.
지자체 선거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예.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국정 어젠다로 과연 노인 무료 버스 이용이 적합한 주제냐. 이것은 지방선거에서 지자체별로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 지자체 재앙이 우리 이런 상태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제시할 만한 공약이지 네. 이게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것부터가 조금 이상하다. 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준수 교수님 잠깐 있으시죠? 네, 지금 뭐 전체적인 대중교통의 임금 문제에 대해서 잘 좀 우리 이용 요금이 좀 낮다 이런 상대적으로 것들은 훨씬 이제 낮다, 낮다. 우리나라가. 이거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의 교통 욕구 조사가 잘못돼서 여러 가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도시교통이 잘 돼 있고 지하철이 있는 곳에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지만 지금 오지나 농어촌 산촌에 계신 어르신들은 병원에 나오기도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는 1,000원 택시를 하고 어르신이 지불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지불하는 방법도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중교통 체계의 평균 요금에 대한 거는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금 서울 도시 지하철 공사의 문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인복지법에서 경로 우대를 하면서 그 비용은 지자체에 전가하기 때문에 좀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만약에 이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이렇게 분담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주당의 공약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약을 했는데 양쪽이 동시에 추진하는 게 이게 간병비 공약도 있는데 간병비라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간병비 지옥이다.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 거냐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데 이 치매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될까 정부가 처음으로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추산이 가능한지 우리 치매 환자가 얼마인지 잠깐 들여다보고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고 싶은데 혹시 김우철 교수님, 이 치매 환자에 대한 재산이다. 치매 자산, 생소한 거예요? 엊그제 이제 중요한 통계 하나가 발표가 됐고요. 처음으로 이제 정부가 치매 노인들의 자산 소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20만 명의 이제 치매 노인이 현재 있고요. 네. 이 중에 한 61% 정도가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략 이제 100만 명이 좀 넘는 거죠. 그러네요. 이분들이 평균 2억 원 내외의 자산을 갖고 있어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판명이 됐고요.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치매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치매 노인들의 자산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공공 후견인 제도. 후견인 제도. 이거 정부가 제도화함으로써 가족들의 고통도 막고 이것을 또 이 재산을 나쁜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방지하고 이런 필요가 좀 있고요. 공공후견인 제도는 충분히 도입할 만한 제도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민간 신탁을 이제는 적극 활용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런 나중에 고령이 됐을 때 치매가 이제 걸리게 되면은 너무 늦잖아요. 재산 관리를 어떻게 이제 할지를 미리 신탁 회사에 이제 지정해 놓는 이런 방법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가족들이 이제 치매 환자의 의지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을 함부로 꺼내 쓸 수가 없어서 가족들의 부담으로 느껴서 과연 치매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하는 문제를 이제 정부가 제시했고요. 뭐 치매 어르신 같은 만성 질환 노인들이 뭐 계속 늘어날 거 많을 건데 이 치매 자산이라든지 이 만성 질환 노인들을 위한 어떤 뭐 추가로 꼭 필요한 대책이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에서 우리 하여튼 전 세계에서 뭐 이런 조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 치매 환자들의 자산 조사를 전부 다 했는데 뭐 일반 어르신들이나 우리 국민들처럼 대부분 70%의 부동산, 그다음에 금융의 20%로 있고 지금 현재 고령 치매 124만 명의 자산이 488조 원으로 GDP 대비 15%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10수년 전부터 치매 공경 후견인 제도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저는 생각하기에 정말 돈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뭐 이제 어떤 법률가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예. 가족들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제 혼자 사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무료 법률 구조 공단처럼 예. 치매 공공 후견인을 정말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데 공공 후견인제도. 네, 치매 공공 무료로. 후견인이 되는 공공 후견 공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이거는 제한만 해놓고 지금 치매 공공 후견인을 30만 원 주는 어르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일주일에 2~3시간에서 양성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고령 치매 자산에 대해서 가족들이 다른 가족 모르게 그다음에 또 요양원에 있을 때 사기나 횡령, 무단 인출, 그다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기타 등등 물리치료사 등 그분들을 우리가 신고 의무자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재정적인 학대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학대를 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치매 이전에 우리가 아까 이제 빌 게이츠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 자산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기여할까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끝으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느 나라도 가족이 병원에 가서 간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2015년부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있어서 7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포함 요양비를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왜 가족이 병원에 가서 그 바이러스가 많은 데서 네. 쪽잠을 자면서 간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 간병인, 간호조무사, 간호원들에게 간호를 맡겨서 간병비를 살인적인 간병비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를 활성화해서 어르신들이 지역이나 시설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또 누가 져야 될 것인가. 혹시 간병비 부담을 정부가 지도록 하겠다는 대선 후보가 약속을 한다면 그 후보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들겠냐. 그걸 누가 부담할 거냐. 동시에 좀 책임도 함께 지는 그런 선거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인 관련 어르신 복지 공약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수 성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생명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했던 지각을 뒤흔드는 발표란 영국과의 첫 관세 협상 합의를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무역과는 관련 없다고 했는데 여튼 관세 전쟁을 시작한 미국으로선 첫 성과를 냈습니다. 미영 관세 합의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한테 들어보겠습니다. 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튼 관세 협상 첫 성과가 나왔네요. 영국과 합의를 했는데 우선 합의 내용 한번 좀 볼까요? 네, 이걸 지금 뭐 무역 협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정식 명칭은 경제 번영 합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번영 합의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협정 자체가 완결된 법적인 조약문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어떤 합의 골격. 뭐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라고 돼 있어갖고 합의 골격, 협정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부 사항은 이제 앞으로 또 협상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아, 세부적인 거는요. 예, 그리고 현재- 골격은 다 나온 거죠? 예, 일단 골격 자체는 크게 보면 네.
자동차, 철강, 그다음에 쇠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어떤 관세 인하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영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에 대해 갖고 기존의 27.5% 관세를 10% 10%로 10만 대까지는 10만 대까지는 그 쿼타를 넘을 때는 27.5%를 또 지불해야 되는. 예. 일단 하여튼 그러나 이제 작년도 영국이 대미 자동차 수출이 10만 200대입니다. 그걸 생각 딱 감안해서 10만 예. 대까지 10%군요.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그렇게 합의를 했고 예. 철강은 25% 관세를 0%로 이제 낮췄습니다. 아, 철강은요. 예. 네. 그것이 이제 영국이 얻은 것이고 네. 영국이 미국한테 준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농산물,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의 영국 시장 접근을 네. 이제 원활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화학이나 기계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영국 관세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이 미국산 그 보잉 100억 불 상당의 보잉을 도입하기로 항공기를 산다. 예, 네. 그렇게 이제 또 합의를 하고 그래갖고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이제 단순한 무역 협정은 아니고요. 양국 간의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번영 합의라 그래갖고 포괄적인 어떤 관세, 비관세, 그다음에 경제 협력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번 여튼 조금 관세 협상, 무역 공동 번영에 관한 협상 합의 어떻게 이름 지어지든 기본 관세 우리가 10%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10%는 안 없어졌어요. 이거 영국의 경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흑자를 내는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적자를 내는 국가입니다. 미국의 적자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기본 관세 10%에 추가로 붙어 있는 상호 관세라고 네. 하는 게 영국에는 없습니다. 의미가 없군요. 예, 10%가 전부인데 네. 그런 나라하고 지금 협상을 해갖고 이런 골격을 합의했다 그래갖고 네. 이것이 이제 큰 어떤 승리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하고 영국의 합의 내용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협상을 잘 하더라도 기본 관세 10%는 없어지지 않겠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혹시?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이 일단 보편관세, 기본관세 10%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관세를 어찌됐든 제로로 0%로 했다면 네. 이제 품목별 관세잖아요. 그러니까 품목별 관세는 없앨 수 있다는 걸 또 볼 수 있나요? 우리하고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점에서 이제 시사점이 있습니다. 시사점이 있지만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예. 영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의 양하고 한국이 수출하는 양하고 또 다르고 일본 또 다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마다 어떤 특성이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아까 10만 대 정도 수출하는데 영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다 고급차죠? 뭐 그렇습니다. 롤스로이스라든지. 예. 제교라든가. 제규어. 예. 근데 우리는 미국에 수출한 차가 100만 대가 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많이 수출하는 우리나라와 아주 적게 수출하는 영국 비슷하게 관세를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는 하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우리는. 제가 볼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하고 달리 네.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이제 뭐 품목별 수출로 볼 때는 예. 자동차, 철강, 뭐 알루미늄, 예. 뭐 반도체, 의약품 이런 이제 일종의 미국이 이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도 있지만 한국이 뭐 배터리라든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뭐 조선 분야, 그다음에 이제 뭐 LNG 에너지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그 협력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과의 합의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 규모가 한국이 훨씬 더 큽니다. 영국하고 비교해 갖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하고 협상은 양자 간의 어떤 특수한 무역 관계를 고려해서 예. 결국은 맞춤형 협상이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여튼 뭐 영국하고 첫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성과라고 하는데 그럼 영국이 좀 당한 느낌이 듭니까? 약간?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이 관세를 낮춘다고 하는 게 사실은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하나는 관세가 낮춰지면 자기 이제 국내 생산업자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관세가 낮아지면 또 경쟁력, 산업 경쟁력이 또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만약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면 그 자체로 어떤 균형 있는 합의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영국과는 정말 좀 미국으로서는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첫 번째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이제 가장 헤비급 중국과의 협상이 스위스에서 10일 시작된다고 합니다. 고위급 관세 협상. 양측이 좀 기싸움을 벌이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좀 혹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예상 어때요? 네, 지금 뭐 보면 여러 가지 뭐 긍정적 얘기도 나오지만 부정적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첫째는 뭔가 하면 지금 뭐 중국은 미국이 먼저 협상하자 그랬다. 미국은 중국이 전화를 먼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엇갈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실무자 간에는 물밑에서 작업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양국 이제 장관들이 첫 회동을 가지게 되는데 스위스에서 예. 이것은 일단 어떤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상징적인. 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첫 번째 장관급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전격적인 타협이나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 일단 장관들이 만나갖고 일단 굉장히 그 양쪽이 이제 고관세를 서로 때린 상태이기 때문에 교역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뭐 지금 무역이 중지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떤 방향으로 풀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협의, 예를 들어서 타치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타협할 수 있는 분야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토론을 지금 시작하는 이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10일이면 이제 곧 하게 되는데 네. 그에 앞서서 미국이 조금 선제적으로 그동안 145%까지 매긴 관세를 조금 더 내려줄 가능성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런 시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결정은 한 적은 없고요. 아마 상징적으로 양국 간의 어떤 정치적 신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양국이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45%,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25%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이것을 뭐 한 20, 30%, 30, 40%를 낮춘다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어떤 신뢰 구축의 차원에서 상징적 행동을 일정한 어떤 관세 인하를 위한 상징적 행동을 할 수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할 수 있을지 서로 물밑 협상은 있는데 미중 간에 뭔가 서로 신경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글로벌 증시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지각을 뒤흔들 만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무역과는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 무역과 관련 없는 지각을 뒤흔드는 중요한 발표가 뭘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진 않는데 혹시 대사님 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예, 워낙 뭐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먼저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는 이런 이제 행태를 계속 반복하게 이제 보여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 언론도 굉장히 궁금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국내적인 문제라면 어떤 뭐 소득세 완화 내지는 철폐를 전격적으로 발표한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암호화폐 도입이나 사용을 공식화한다거나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어떤 외교 관계에 있어 갖고는 뭐 이란 문제라든가 중동 문제에 있어 갖고 어떤 그 전환점을 마련한다거나 혹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선언한다거나 혹은 뭐 좀 더 나아가서 이건 뭐 완전히 추측이었습니다만은 미국하고 북한 간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놀라운 어떤 발표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신뢰가 자꾸 떨어지니까 본인은 뭐 지각을 뒤흔들 만하다고 했지만 막상 듣고 나면 뭐 지각 뒤흔들기는커녕 시장에 관심도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뭐가 발표될지.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15일부터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데 AI 반도체 수출 통제.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세 나라로 나눠서 통제하는 그런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폐지하고 정부 간 뭐 협상으로 대치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동맹이었던 우리나라로서는 조금 뭐 불리하게 될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 결정 자체를 가지고 유불리를 현재 따지기는 좀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트럼프가 이 바이든이 한 이 수출 통제 이 규제를 일단 철폐를 했는데 이 철폐를 한 것이 일종의 어떤 수출 제한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우리한테 추가로 규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어떤 수출 통제 할당량의 규제를 안 받는 국가 그룹에 들어가 있었는데 할당량의 규제를 받는 국가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 중동 국가들이 주로 반발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한다고 해도 예. 중국의 딥시크처럼 오픈 소스를 활용한 그 AI 플랫폼이 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출 통제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빅테크 쪽의 의견을 이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이것이 어떤 그 국별 할당량을 철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적인 어떤 손해는 되는 게 없습니다. 예.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은 삼성이나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쪽에다가 이제 HBM 같은 걸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수출하는데 규제가 좀 풀리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 확대하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가 이걸 완전히 철폐한 것이 아니라 예. 양자 간 합의로 대체하겠다라고 한 것은 뭔가 하면 향후에 양자 간의 협상을 통해 갖고 추가적인 어떤 다른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그런 점에 있어 갖고는 우리 업계 쪽에서는 일말의 불안감을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양자 간 국가 간 협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그걸 봐야만 실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은 4개의 의제에 대해서 일단 합의를 했고 이런 4개의 의제를 하자 해서 지금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 세부 의제를 좀 조율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의제가 어떻게 올라갈지 이제 협상이 시작되면 뭐 저희가 새로운 정부에서 최종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의제가 올라가서 얘기가 될까요? 일단 의제는 4가지 분야를 일단 양국 간에 이제 2+2 5월 초 2+2 회의에서 이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뭔가 하면 관세 비관세, 전세 비관세, 그다음에 경제 안보, 경제 안보, 세 번째가 투자, 그 네 번째 환율. 4가지 분야에 대해서 크게 이제 일단 합의를 했고 이 합의 이 4가지 분야에 대한 어떤 협상 권력, 협상 방향, 협상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지금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세 협상을 앞두고 지금 경제부총리 탄핵 위협으로 사퇴했잖아요. 그리고 통상 전문가 한덕수 전 총리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해 사퇴를 했고요. 이 대미 관세 협상에 좀 타격을 줄 거다. 뭐 이창용 한우총리가 이렇게 좀 걱정했다고 하던데 혹시 어떨까요? 예, 일단 뭐 부총리가 자리를 비운다고 하는 거, 자리에 없다고 하는 건 뭐 좋은 소식은 아니죠. 예. 왜 그런가 하면 부총리의 그 직책은 관계부처 의견을 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협상 나가기 전에 이제 국내 입장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부총리는 또 기재부 장관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 문제가 지금 협상의 예. 주 의제이기 의제 중에 때문에 하나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미국의 베센트 장관이나 이런 이제 카운터파트하고 직접 대화를 못 한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손해는 손해죠 이제.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이미 지난번에 2+2 장관 회의에서 그 협상 의제를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실무자 간의 협의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고, 그다음에 미국도 한국이 지금 대선 정국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행 체제 안에서 아마 협상을 타결을 시도하는 것은 조금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성과를 낸 영국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그 협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석영 법무부인 광장 고문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노인들을 위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일정 기준에 따라 깎고 있는데 이를 철폐한다거나 버스도 공짜로 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1,000만 명이 넘는 노인표를 위해서 무슨 약속인들 못하겠습니까? 돈이 문제죠. 필요한 재정 규모를 밝히지 않는 공약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누군가는 노인들의 나이를 높여서 복지에 들어가는 재정을 전략하겠다는 용기 있는 공약을 내걸었으면 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